교과서는 92.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문제. 7개. 7문제 출제됩니다. 시험 공구문이 놓으면 감정평가로는 15%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니까 15% 하면 몇 문제가 되는 거죠? 6문제. 내외라고 했으니까 5개 내지 7개가 출제된다는 얘기인데 5문제가 놓은 적은 없고요. 6문제 출제된 건 한 번, 8문제가 출제된 것도 한 번, 나머지는 다 7문제. 그러니까 7문제가 놓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란 감정과 평가의 합성어입니다. 둘은 영역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9년까지는 공인감정사를 뽑았고 공인평가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었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뽑을 때는 1년에 5명씩. 이쪽 5명, 이쪽도 5명. 뭐 반응이 없어요. 내 거하고 관계없으니까 막 그렇나요? 우리는 1년에 10,000명을 뽑아 적히는데 이거는 5명을 뽑았다니까요. 그럼 하루에? 자, 그렇게 하다가 90년도부터 통합이 된 겁니다. 90년도부터 통합이 되면 지금은 감정평가사, 그래서 1년에 100명씩. 동점자가 있으니까 대략 한 110명씩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30대 분들은 중개사 내년에 합격하고 나면 무조건 평가사를 공부하든 법무사를 공부하든 그렇게 하세요. 방금도 올해 합격하신 30대가 이제 내년에 30이라는데 이제 평가사 공부하겠다고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아니 50대 분이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니 다 괜찮은 문제는 이제 편익을 따져봐야죠. 투자하는 것과 편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한 40대 중반이 넘어갔다면 그냥 중개사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갑시다. 감정. 감정이란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시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막둥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요. 고딩이라 그랬죠. 자, 아니 괜찮아, 막둥아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자, 질문에 대답을 하면 돼요. 아버님 뭐 하시니? 수도. 가만히 있어. 집은 어디죠? 수도. 본인의 혈액형은요? 몸무게는? 말해, 이제부터 말해도 괜찮아. 자, 지금까지 제가 막둥이에게 물어본 게 사실관계 확인한 겁니다. 아버님은 뭐 하십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게.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 그게 방금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시 시작. 정확하게 용어 기억합시다. 감정평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 자, 가치 형성 요인을 입지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입지론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입지 조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감정평가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 입지론에서는 입지 조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말할 때 그런 표현 쓰죠. 입지가 좋다 이런 말 쓰죠. 그 입지가 좋다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이 가치 형성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게 가치 형성 요인이죠?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공원과의 거리, 그리고 아파트의 조망, 그리고 이 아파트의 브랜드, 그리고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뭘 한다고요?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끝나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래서 당신은 10억짜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래서 당신은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평가. 감정 평가라는 말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머릿속에 그립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쯤 되면 칠판 끝에서 끝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감정이란 무엇이며 평가가 무엇인지. 그럼 감정과 평가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따로따로 뽑았다는 얘기죠. 그럼 감정사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사가 현장에 나가서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즉 지하철과의 거리를, 학군을,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를, 청수를, 층간소음을 확인했다면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진짜? 자, 그 다음에 평가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감정사가 넘겨준 데이터를 보고 가격을 결정할까요? 현장에 직접 나가 볼까요? 현장에 나가 보겠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넘겨준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면 이 사람이 감정을 잘 못하면 결론도 엉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봐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감정사도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도 감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수료를 두 사람한테 다 따로따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니까 정부가 둘을 합쳐버렸다고요.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관점에서. 자,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감정을 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직접 나가봐야죠. 그걸 임장활동이라 그럽니다. 자, 나가서 대상 부동산을 먼저 분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환경을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환경을 먼저 분석합니다. 자,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대상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분석이 끝나면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합니다. 자, 얘 이름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상 부동산. 따라서 환경 분석이 끝나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먼저 한다고요? 환경을 분석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역과 분석 사이에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지역 분석이란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어떤 거죠? 구체화시켜봐요. 아파트 브랜드도 들어갈까요? 층간소음도 들어갈까요? 아니, 그거는 개별 분석이에요. 방금 말한 거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얘기하니까. 제가 막둥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냐고요? 집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거는 전부 다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냥 말해봐. 자, 그거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거예요. 개별 분석이에요. 비밀 지켜줄게, 말해봐.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어떤 건지 파악해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끝마쳤다라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은 없어요. 뭐만 본 겁니까? 노원이라고 하는 지역만 돌아본 거예요. 노원이라는 지역만 돌아보고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거지 대상 부동산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요. 대상 부동산은 언제 본다는 겁니까? 개별 분석. 개별 분석 또한 마찬가지 개별과 분석 사이에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치 형성 요인. 자, 먼저 구분하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한 결과 이 아파트라고 전제할게요. 이 아파트는 지하철에서 10분 거리랍니다. 그럼 지하철과 10분 거리라면 그로 인해서 이 가격은 업됩니까? 다운됩니까? 업. 동의하는 겁니까? 몇 프로 업됩니까? 몇 프로 업됩니까?
평가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자, 갑니다. 몇 프로 됩니까? 말을 해요, 그냥. 그냥 말을 해요, 그냥. 몇 프로요? 10%, 몇 프로? 20%, 몇 프로? 30%.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하철과 거리가 10분이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어떤 평가사는 10% 그러고 어떤 평가사는 20%, 30%라고 말을 한다면 가격의 신뢰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 재원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과 아파트의 거리가 10분 거리라면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하고 5분이라면 몇 프로 상승한다를 정해놓자고요. 그러면 어떤 평가사가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편차는 없겠죠.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큰 편차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시작.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뭘 한다고요? 가치 재원칙. 다시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리세요. 부동산 학과에서는 4학기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감정평가사는 이것을 가지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2시간 내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우리가 2시간 만에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20대 대학생들보다 평가사 공부하는 보통의 30대들보다 우리의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동의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진실을 얘기합시다. 강의를 잘해서 그래요. 자, 갑시다. 다시. 자, 감정과 평가가 어떤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개념을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가치의 전문가.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가격의 전문가. 평가사가 말하는 가치 대비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가격이 높으면 거품. 평가사가 말하는 가치 대비 중개사가 말하는 가격이 낮으면 저평가. 이런 부동산을 사야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왜 감정평가를 공부하느냐? 그럼 바보 같은 얘기죠. 중개사가 부동산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야죠. 그럼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이 사야죠.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감정이란 뭐다? 사실이란 뭐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장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부동산을 에워싸 하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 분석. 끝나면 그 다음에 뭘 분석한다고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층간 소음은 어떤지, 아파트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건물이 낡았는지, 주차 공간은 어떠한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한다고요. 그게 개별 분석. 그 결과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과의 거리가 얼마면 얼마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는 감정평가사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이 평가사마다 다른 얘기죠. 그러면 가격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둘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 둔다면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합시다. 근데 감정을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목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부도 평가를 합니까? 국가도 부동산을 평가합니까? 왜 평가를 하는 거죠?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평가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평가를 합니다. 개인은 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응? 자, 이런 경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은 가족들이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단 평가를 하고 오라고 그래요. 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재산을 안분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 경우에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를 다뤄야 되고,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오늘 정리할 겁니다. 대부분 다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라는 것. 두 가지는 서로 달라요. 가치와 가격은. 그래서 구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확히 정리해 놓고 갑시다. 자, 가치와 가격은 동의어입니까?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어떨 때 다릅니까? 비교하라고 할 때만. 비교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동의어로 처리합니다. 다시. 방금 가치를 했죠. 가치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가격에 반대가 되는 가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것이 가격이든 가치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하지 않을 때는 가치든 가격이든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가격을 다루는 파트가 아니라 여기는 가치를 다루는 파트라는 것,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가치는요? 칠판에 있습니다.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결정합니다. 얘를 아파트라고 전제합시다. 얘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쾌적성이 양호할수록 가격이 상승합니까? 동의합니까? 아니, 동의하냐고요? 오케이. 동의한다면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는 수백억 해야죠. 가치가 최고일 테니까. 자, 다시. 쾌적성이 좋으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아니죠. 쾌적성은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럼 쾌적성이 좋다는 건 뭐가 좋다는 겁니까? 가치가 좋다는, 가치가 좋은 거고. 근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는 쾌적성이 좋으니까 쾌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가격은 쌀까요? 수요가 적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노후는 쾌적성을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죠. 사람 살 곳이 아니죠. 그런데 왜 가격은 비쌉니까?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죠. 쾌적성이 좋으면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을 살려는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쾌적성은 가치 형성 요인을 의미하는 거지 가격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자, 둘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 좀 해봅시다. 가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합시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 여러분들은 학원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수강증을 받았죠. 대신에 뭘 줬습니까? 수강료를 줬죠. 그러니까 수강증과 수강료가 교환된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급한 그 수강료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가격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가치란 기억해야 됩니다. 얘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증 할인한다는 말과 환원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가치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시작. 가격이란 교환의 대가, 가치란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주관적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일단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가격과 가치 중에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하나는 주관적입니다. 어느 쪽이 객관적입니까? 응? 결정해봐요. 교환을 했습니까? 쌍방이 사고 판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건 객관적인 거죠. 가치는 왜 주관적일까요?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장래를 예측해야죠. 그죠?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주관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 스타트를 딱 하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올라가던가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장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가치죠. 자, 저기까지만 일단 기억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칠판에 있는 내용 머릿속에 차례대로 쭉 그려보세요. 감정에서 두 문제 놓습니다. 감정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허벌나게 간단합니다. 용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다 맞춥니다. 방금 실언했습니다. 다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맞춥니다. 아는 사람만. 근데 이쪽은 허벌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평가. 그냥 간단하게 가격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분위기상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면, 쟤는 이런 이유 때문에 10억 원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건지 한번 편안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봐요. 다른 집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시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찾습니다.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알로만 쓸게요. 자, 사례 부동산을 찾아서 너 얼마니? 그러면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정도면 싸다고 말을 하거나 그 정도면 비싸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부담할 수 있겠는데 한 15억을 부른다면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시장성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또 방법 제시해 보세요. 땅값, 건축비, 인건비 또 올려봐요. 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쟤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래서 비용이 1억이 들어가면 1억짜리고 10억이 들어가면 10억짜리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비용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라고 전제합시다. 자, 상가를 산다면 저 건물 때문에 앞으로 나는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전제해서 평가합니다. 이걸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때도 수익성을 고려하십니까? 아닌 척 하지 말아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특한 우리의 사고예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때 팔 걱정하죠?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민족이에요. 아파트를 사면서 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대수가 많은 걸 선호합니까? 세대수가 적은 걸 선호합니까? 많은 걸 선호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많은 걸 선호하는 이유는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으면 나중에 이제 종민이 형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종민이 형 모릅니까? 한종민이요. 종민이 형아 그럼 종민이로 할게요. 그냥 형은 좀 그렇네요, 분위기가. 자, 종민이하고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울 거예요. 건축법을 할 때. 자,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 수가 얼마면 어떤 시설을 갖추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각종 편의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론은 세대 수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죠?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세대 수가 많으면 가격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 때 팔 걱정까지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걱정합니까? 떨어질 걱정을 해요. 매일매일. 이상해요, 이상해. 시작을 해서 뭐 합격을 할 생각만 안 하고 떨어질 걱정을 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기는요, 한강 가면 되죠. 자, 세 가지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 읽고 종류 세 가지 열거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치의 3년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아라. 이게 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특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비용성은, 자, 이렇게 가격을 구하면 어떤 게 비쌀까요? 비용이 많이만 투입되었다면. 비용이 많이 투입만 되었다면 가격은 비싸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원가 공개해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마저도 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그래도 건설회사는 끝내 원가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왜 원가 공개를 못 할까요? 그럼 국민들이 느낍니다. 허벌나게 비싸다는 거. 아파트는 엄청 비쌉니다. 아파트 가격까지 우리가 단독을 만들면 정말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쌀까요?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예? 긍정적으로 말하면 각종 편의시설이 많다는 것. 우리가 우리 집을 단독을 만들 때는 그런 편의시설을 다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노인정도 하나 만들 겁니까? 옆에다가? 아버님 혼자 가서 살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편의시설 많다는 것. 또요,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겁니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상승해서 차익을 얻겠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자, 다시 갑니다. 여기는 뭘 고려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수익이 아무리 적게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비용만 많이 투입되었다면 비싸게 나와요. 그렇겠죠? 얘는요, 비용이 아무리 적게 투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쟤는 비싼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용을 투입하는 자는 누굽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 가격. 누구의 수익이냐? 수요자의 수익입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납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체 머릿속에 그리세요. 지금은 이해합시다. 이해하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비용과 원가는 회계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얘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인데 감정평가에서는 동의어처럼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투입된 원가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한다고 해서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뭘 찾는다고요? 이 사례를
대상 부동산과 뭐 한다고요?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 방식 이렇게.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수익 방식.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합니다. 제목 읽고 종류 열거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가치의 삼면성이란 마샬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마샬 이름 기억납니까? 우리 2주차인가 언젠가 한 것 같은데요. 마샬 하니까 우리 뭐가 떠오릅니까? 자, 마샬 할 때 냉면 먹을 때 가히 기억 안 납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초기 경제학자들은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게 비용성이에요. 한계 효용학파는 효용을 따졌다 그랬죠. 그게 수익이에요. 마샬은 냉면을 자를 때 가위에 두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양날이 필요한 것처럼 그 둘이 맞물려야만 결정한다는 시장성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아, 그거구나. 좀 표정 좀 해보세요. 자, 그런 것들을 가치 이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출제하는 사람도 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경제학적으로 치우치는 내용을 왜 출제한 건지. 자, 봅시다. 마샬이 주장한 가치의 삼면성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을 한 겁니다. 3방식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매 방식들마다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울 겁니다. 원본과 과실 이런 말을 쓸 텐데요.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단어를 우리 법 조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조문대로 기억할 겁니다. 조문에 이런 말이 없었는데 3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가액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임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대료라고 표현합니다. 매 방식들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6개. 이걸 6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2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얘도 비교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럼 전체 가지수가 몇 개가 되죠? 7방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이 내용 하나씩 시작할 겁니다. 쉬었답니다.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하세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정립을 좀 잘 해놓으세요. 감정평가, 감정과 평가의 합성어입니다. 감정이란 사실관계, 즉 가치 형성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장소에 직접 나간다. 임장 그럽니다. 임장 활동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임장을 해서 대상부동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부터 본다고요? 환경을 먼저 봐요. 환경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역 분석. 그리고 나서 뭘 본다고 했습니까? 대상부동산을 확인하는 개별 분석.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선행 작업입니다. 그럼 얘는 후행 작업입니다.
얘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부분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주관적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자, 상황 파악을 해봐요. 하나는 주관적, 하나는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생각하시라고 어느 게 주관적인지 대답하지 마시고요. 오전반은 자꾸 틀려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든지 뭐 일단 편하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본 겁니다. 노원이라는 지역. 노원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배드타운입니다.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노원은 배드타운이죠. 아침 시간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되면 동부간선도로가 나가는 쪽이 늘 체정입니다. 자, 퇴근을 하면 들어오죠. 반대쪽이 체정이 아주 심합니다. 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갈 때 저는 반대로 들어오니까 늘 기분이 유쾌합니다. 막히는 거 보면 기분 냅다 좋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막 달리면서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노원이라는 지역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 되면 가장들은 출근하고 자녀들은 학교 떠나고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네, 주부들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부님들만 남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원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럼 이제 그분들끼리 모이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문화, 또 카페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죠. 배드타운들의 공통점들이. 그 공간에 주부님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국가 경제를 논하는 거죠. 세계 평화를 논하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노원이라는 지역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끝마치고 나면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한다고요. 요거 새 건물이네. 요거 많이 낡았네. 이렇게 부동산마다 조건들이 다르겠죠. 제가 지금 주관적, 객관적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어느 쪽이 객관적입니까? 응?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특정한 부동산을 본 거죠. 특정한 부동산을 본 거니까 특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은 새거고 어떤 부동산은 낡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구분합니다. 주관적, 객관적. 그러면 지역 분석의 결과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업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 얘네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가치, 재원칙. 이게 연결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건물 봅시다. 상가라고 전제할게요. 20층짜리 상가인데 주차 공간이 50대입니다. 20층짜리 상가 건물에 주차 공간이 50대랍니다. 주차 공간의 결과 건물의 가치는 업, 다운? 다운? 저거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 말은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면 경제적 감가 그럽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라고 말합니다. (20층짜리) 건물에 주차 공간이 5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주차 공간의 기능이, 주차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50만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는 업다운? 느낌이 없나 보죠. 100만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수천만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업다운. 이유는요,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는 부족한 것만 아니고 과잉이 되는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과잉 상태가 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거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기억합시다. 저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간단하다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력. 지금은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3월달부터는 암기를 하고 지금은 일단 이해를 하세요. 기장이 왜 초정지구에 들어갔을까요? 기장 가봤습니까? 촌스럽기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기장 갈까요? 여기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데. 자, 기장에 최근에 한 3주 전에 저도 왜 그렇게 가격이 급등해서 비쌀까 그래서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쪽에 커피숍들은 전부 다 바다를 주 조망으로 합니다. 내부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물 한 개만 딱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쁘고 그렇지는 않던데 모든 공간이 바다를 조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고 했더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답니다. 부산이나 창원 이런 쪽에서, 창원이나 마산 이런 쪽에서 많이 차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화는 좀 더 편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힐튼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역시 멋집니다. 모두 다 바다를 조망하고 들어있습니다. 아주 광활하게 느껴집니다. 저 지평선도 보입니다. 수평선도 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한번 다녀오세요. 힐튼 갔다 오세요. 아주 멋집니다. 자, 갔다 오는 걸로 가서 사진 찍고 밴드에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자, 춥다고요? 응?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막동안 모시고 다녀와. 이모 모시고. 자, 그런 게 지역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지역 분석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장이라는 곳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 가격이 뛰니까요. 그리고 신세계도 들어왔고 롯데도 들어왔고 옷 많이 파는데 그걸 뭐랍니까? 아울렛? 아울렛? 또 다른 용어 뭐 있나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울렛? 다른 용어를 들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쇼핑센터하고 힐튼하고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이 되고 또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건설하고 있고 미분양 됐답니다. 미분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청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많이 왔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 미분양이랍니다. 제일 큰 단점이 뭘까요? 바로 옆에 원전이 있습니다. 기장의 가장 큰 단점이 그겁니다. 원전요. 원전이 가깝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원전이 문제가 되면 그 기장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부산, 경남, 부울경은 전체 다 피해를 본다니까 뭐 어디에 있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태랍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아파트도 조망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조망도 아주 좋고 지하철과 거리가 한 10분, 15분 정도 된다는데 15분 정도요. 괜찮나요? 투자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미분양 상태라서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자, 계속해서 지금 지역 분석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파트의 브랜드요. 그리고 가구 수라든지,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그리고 각 편의시설로 가버리면 또 이제 지역 분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관계 설정 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찾아낸 겁니까? 가치 형성 요인. 저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아내게 되면 이 가치 형성 요인 때문에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합니다. 용어 잘 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게 되면 가격이 결정됩니다. OX 결정하세요.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다. OX, X.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형성 요인이 변하면 발생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쾌적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성 요인인데. 그런데 쾌적성이 좋으면 왜 가격이 상승할까요?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쾌적성이 좋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효용이 커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수요가 증가를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통이? 본인은 이 아파트라고 전제할게요.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합시다. 예. 그럼 본인은 이 아파트를 지금 사고 싶은 거죠. 예. 그럼 본인은 이 아파트의 수요자이다 아니다? 이다. 수중에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 예? 좀 있다고요? 예, 10억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까? 9억만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수요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수요. 프린터 가지고 문제 풀 때 했습니다. 얘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방금 말했던 그대로 들어봐요. 첫 번째, 사고 싶다고요. 사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요. 욕구는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유효수요. 정의 가능해야 됩니다. 얘가 그냥 지문 하나로 그냥 놓는 거예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뭐라고요? 욕구 더하기 구매력. 그러니까 사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라면을 좋아합니까? 스파게티를 좋아합니까? 막둥이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스파게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건 수요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면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자, 유효 수요의 개념. 자, 이 둘은 잘 봐요. 이 둘은 결론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수요입니다. 맞나요? 효용이 좋을수록 수요는 증가, 구매력이 수반될수록 유효 수요도 증가.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로 가보시면 왜 가격이 비쌀까? 결론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거.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 이야기하는 거죠. 형성 요인이 변하면 발생 요인이 변하고 발생 요인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고 했는데 발생 요인이라고 하는 게 결론 뭔가요?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이라 그럽니다. 제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원이라고 해석합니다.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소유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타이틀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보다는. 프리 타이틀과 라이프 타이틀이 있는데 라이프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소유권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는 순간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러면 그 재산은 국가에 기속되는 겁니다.
반면에 프리타이틀은 소유권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럼 얘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상속이. 그렇다면 이전성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면 얘는 이전성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전성이 안 되는 것이고 라이프 타이틀은 프리타이틀 가격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때 도입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인데 혼자 살 거죠? 혼자 살고. 그럼 뒤에도 혼자 살 거죠? 혼자 산다고 해, 다 혼자 살 거래요. 자, 그럼 1인 가구인데, 구태여 혼자 살 거고 1인 가구인데 30평짜리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상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예? 국가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산다고요? 평소 세금 많이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저기서 말하는 이전성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이전성의 단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는 이전성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발생 요인을 물었을 때는 이전성이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는 이전성이 들어가면 X. 자, 발생 요인 언급합니다. 시작. 더하기 이전성 이렇게 기억합시다. 세 가지 먼저 기억하시고 더하기 이전성.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머릿속에 그립시다. 머릿속에 그리시고 쉬었다가 만납니다.